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자문위원님들과 내외빈들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출범 회의는 제19기 워싱턴 협의회 출범을 알리고 향후 저희 2년간의 활동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는 데 매우 뜻이 깊고 중요한 행사입니다. 또한 특별히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을 모시고 본 출범식을 갖게 되어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께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주평통통일자문회의 제19기 워싱턴 협의회 출범회의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승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순서는 워싱턴 협의회 이 취임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주평통 19기 이재수 회장님 그리고 18기 윤흥로 전 회장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첫 단계로 협의얘기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네, 윤흥로 전 회장님께서 이재수 회장님께 협회 얘기를 전달해 주시고 크게 한번 회장님께서 휘둘러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이어서 18기 윤흥로 전 회장님의 이임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뵈서. 우선 19기 우리 민주평통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제가 18기 할 때는 사실상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임원들이 열심히 도와주시고 18기 우리 평통 회원들이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무난하게 맞춰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19기는 우리 18기가 하지 못한 더 많은 일들을 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통일 그 정책을 우리 동포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살고 있는 미주로 사회도 열심히 알리고 홍보하고 그들한테 동조를 얻는 그러한 일이 적극적으로 일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기 신임 회장으로 이번에 임명받은 이재수 회장님 축하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공로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19기 이재수 회장님께서 18기 윤흥로 전 회장님께 공로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윤흥로 귀하께서는 18기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투철한 국가관으로 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을 다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19기 민주평통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 회장 이재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원균 전 미주부의장님의 공로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황원균 전 미주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지난 18기 미주 간사를 지내신 이승배 위원에게 감사패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스티브 리 이승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 전 간사. 귀하는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8기 미주지역회의 간사로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기에 그 공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9년 8월 3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 부의장 황원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9기 워싱턴 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이재수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성원 덕에 간사로 있다가 한 계급 승진한 이재수 인사드립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울리죠? 저 뒤에 잘 들리세요? 네, 잘 들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 19기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 출범 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신 내빈 몇 분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한국에서 멀리 한국에서 이 자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 정세현 수석 부회장님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세현 부회장님. 그리고 요즘 우리 민주평통에 그 홍보 대사로 저희들을 임명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면서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지미리 메릴랜드 특임 장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워싱턴 동포사회 그 동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임하신 우리 김득환 총영사님, 그리고 우리 워싱턴 협의회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서 시애틀에서 오신 우리 노덕한 미주 부의장님, 뭐 저희들과는 사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지난 우리 상견례 때 와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김시훈 통일관님, 그리고 뭐니 해도 저에겐 형님 같으신 분이고요. 참 알게 모르게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는 우리 제프채 형님 그리고 장영란 우리 미주봉사 노인봉사회 이사장님, 더 많은 분들을 소개해야 되겠지만 용도를 하고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주 평화 통일의 길은 우리들의 꿈이고 사실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오랜 세월 저희들 험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지치지 않고 그 길을 이겨낸 결과가 지난 2018년, 2019년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험하고 멉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해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꿈도 혼자 꾸면 깨고 나면 일장춘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꿈을 함께 꾸면 그것은 분명히 현실이 되고 우리들의 희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 평화, 통일에 대한 꿈은 저나 여러분들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함께 꾸는 꿈이기에 분명히 우리들의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9기 2년 동안 우리 열심히 한번 뛰어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 출범대회 개회 선언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개회 선언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19기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 출범대회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우리가 힘찬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평화하고 외치면 여러분들 통일이라고 화답하고 큰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출범대회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연습해 볼까요? 평화 하면 통일. 그렇죠. 그리고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19기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 출범대회의 힘찬 열림을 알립니다. 평화! 통일!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위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개회 선언을 하실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대표 위원 선서를 하실 분은 이선숙 자문위원님 그리고 이상원 자문위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선서식을 시작하기 전에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대표위원님이 선서하실 때 같이 따라서 손을 올리시고 마지막에 홍길동 할 때 같이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회 선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격려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님께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9기 워싱턴 지역 협의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축사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짧게 지난 19기 전체 대회 때 9월 30일 날 청와대에서 열렸던 민주평통 19기 출범 회의 때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19기 자문회의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세 가지만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께서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30일 날도 민주평통에 부탁하신 말씀은 앞으로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는데 민주평통이 앞장서달라. 그 첫 번째 당부였었습니다. 두 번째는 2032년 올림픽을 아시아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 2032년 올림픽을 서울 평양 공동 개최로 할 수 있도록 민주평통이 앞장을 서달라. 해외에서도 특히 해외에 계시는 분들께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시는 교민들께서도 이 2032년 올림픽을 서울 평양 공동 개최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을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을 정도 상황, 그리고 앞으로 남은 1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면은 사실은 통일 그 자체는 아니지만 통일이 거의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리라고 봅니다. 13년이 짧은 것 같지만 열심히 노력하면은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같은 분단국이었다가 분단된 나로부터 45년 만에 통일이 된 독일의 경우를 보면은 13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민주평통은 통일 문제와 관련된 여론을 폭넓게 수렴을 하고 그리고 수렴된 여론을 잘 정리해서 정책 대안으로 건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민주평통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정책 건의를 뭐 1년에 한 번만 한다든지 또는 두 번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지를 않고 수시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보고 형식으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축사 이렇게 손님들이 해주시는 건데 제가 이제 민주평통을 운영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민주평통 19기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8기까지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이 23,000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에어컨이 너무 세네요. 그리고 소리가 울리고 좀 19,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19,000명 중에 여성이 40%, 7,600명이 여성입니다. 청년이 30%입니다. 5,700명이 청년입니다. 그다음에 19,000명 중에 국내 자문위원이 15,400, 해외 자문위원들이 3,600 그렇습니다. 이 중에 청년과 여성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좀 더 젊은 분들로서 평통 자문회를 구성한다는 뜻도 있지만 여성이 40%나 된다는 점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부가 자녀들을 키우지만 아무래도 어머니가 자식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또 같이 지내는 시간도 많다는 사실, 바로 그것 때문에 통일 후계 세대들을, 여러분들의 자식들 또는 청년들로서는 동생들, 자식과 동생들을 통일 후계 세대로 훌륭하게 키워나가는 중심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2032년 공동올림픽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13년 후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8.16 경축사에서 말씀하셨던 분단 100년이 되는 2045년까지는 통일을 이룩해야 되겠다, 원 코리아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13년 후 그리고 26년 후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사회의 주역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의 주역이 될 지금 젊은이들, 그리고 앞으로 이 사회의 주역이 될 지금은 어린이들이지만 청소년들이 제대로 통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사를 올라가고 너무 긴데 제가 멀리 왔고 여기까지 오는데 여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비싼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해외 교민들 그리고 해외 평통 자문위원들께서는 조국의 통일 문제에 대한 이 주재국, 여기가 이제 미국이죠. 주재국의 여론 또는 정책이 통일에 유리하고 협조적인 방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는 미국에서도 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 DC입니다. 워싱턴 DC의 평통 자문위원님들과 그리고 교민사회 지도자 여러분들께서는 통일 문제와 관련된 올바른 여론조사 그리고 또 미국의 에어컨이 미전은 세네요, 확실히. 공공외교를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민주평화통일자문회 19기 워싱턴 지역협의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석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득환 총영사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득환 총영사입니다. 우리 수석 부의장님이 제가 준비한 축사하고 비슷한 내용을 해주셔가지고 먼저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 그리고 지미리 장관님, 그리고 노덕한 부의장님, 그리고 이재수 회장님과 자문위원 여러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 제19기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위촉되신 119명 자문위원들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제19기 출범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신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워싱턴 광역지역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제 정치와 안보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워싱턴 협의회의 활동은 그래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포 사회에서 평화 통일에 대한 싹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또한 한미 관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워싱턴 협의회가 모범적으로 활동을 해주신다면 국내적으로 큰 기감이 될 것입니다.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매일매일 삶의 도전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살고 계시는 우리 재동포들이 함께 모여 통일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에서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봅니다. 내년이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가 건설을 위해 매진해왔고 자랑스러운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당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제는 남북 간 긴장 갈등 상황을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결집하고 서로가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워싱턴 협의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해 주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9기 출범에 맞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통일에 대한 염원과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영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덕환 미주 부회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덕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수 회장님을 비롯한 19기 민주평통 워싱턴 DC 자문위원 모든 분들의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세현 수석부회장님과 김득환 총영사님 그리고 그 외 내빈들이 참석해서 여러분들의 취임식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워싱턴 DC는 세계의 경제 그리고 평화의 중심지입니다. 이런 자리를 트럼프 정부를 도와서 워싱턴 DC의 자문위원들과 동포사회 그리고 언론인 모두가 도와서 지금 지켜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3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출발을 하기 전에는 사실 한반도가 전쟁의 일촉즉발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기 자문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문재인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바꿀 수 있도록 북한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편의를 제공해서 함께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건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그리고 패럴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셨던 그때 당시의 18기 자문위원님 여러분들은 그 추위에 떨어야 했고 주류사회를 찾아다니면서
지지 서명을 받고 대단한 노력의 결과였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그런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의 성공을 기반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최초로 3번씩이나 열렸습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2번이나 열렸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들께서 만나는 큰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더 이상 전쟁이 아닌 새로운 평화 출발 그리고 통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익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황원균 미주 20개 협의회를 이끌었던 그 노력, 우리 부의장님의 노력과 또 워싱턴 DC의 윤홍로 전 회장님의 노력이 컸고 자문위원님들의 그 합심의 결과였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9기는 청년과 여성 그리고 공공외교의 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잘 만들어지면 평화 통일로 갈 수 있는 확고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재수 19기 워싱턴 DC 협의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취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주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미 리 메릴랜드주 특임 장관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많이 올려줘서 그냥 말씀드려도 들리시죠? 아까 같죠 이게? 네. 자격이 없지만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의원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총영사님, 기빈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그 조국의 염원인 통일을 기원하시고 애쓰시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한 자리를 하게 되어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은 한국에서 오신 정세현 부의장님을 모시고 제19기의 워싱턴 협의회 새로운 의원들을 환영하는 아주 기쁜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에 임명되신 이재수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또 이재수 회장님을 모시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신 우리 부회장님, 박 간사님, 세은이 수석 부회장님, 또 아까 뵌 우리 김마리 부간사님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우리 조국의 아픔을 하루속히 치유하자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는 우리 한민족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전 세계 지부를 갖춰두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해왔습니다. 뭐냐? 통일은 우리 민족의 오랜 숙원이며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를 위하여 한국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가 되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워싱턴 지부도 교민사회와 함께 통일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수고하신 분들 제가 특별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원균 전 미주 부의장님, 전 18기 유학 DC의 윤용도 회장님, 많은 제가 여기서 보이지만 스티블리, 이윤보, 여러 간사님 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오랜 수건이에요. 통일은 천천히 다가올 수가 있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통일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또 그때까지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또 지혜를 모아나가야 합니다. 중요하죠. 지혜를 모으는 게. 통일은 저희들한테 주어진 아주 어려운 숙제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책무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된 조국이 있어야 우리 젊은 차세대들이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죠. 또 통일된 조국이 있어야 그 대한민국은 전 세계 중심 국가들 중에 하나로 인류를 위하여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요한 저거죠. 또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도 통일을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가 되는 날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한인사회가 먼저 힘을 합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한인사회가 정치적, 경제적 힘을 길러 미국의 주지사회 및 다른 민족의 공동체들이 평화 통일을 후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통일은 우리의 수건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풀어야 할 숙제고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실, 봉사하실 우리 이재수 회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시애틀에서 먼 길에서 오신 제19기의 노덕한 부회장님 환영드리고, 더 먼 길에서 오신 우리 정세현 부회장님 환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밀리 장관님 축하의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이재수 회장님께서 워싱턴 협의회 임원 선임안과 사업 계획안을 보고하시겠습니다. 그 근래에 들어서 너무 박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박수를 받을 일을 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은 우리 워싱턴 지역 협의회, 워싱턴 협의회 임원 선임과 사업 계획에 대한 발표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지난 상견례 때 저희들이 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임원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워싱턴 협의회 조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부분은 본진, 그러니까 워싱턴 평통의 큰 덩어리라고 볼 수 있고요. 한 부분은 실무팀, 그러니까 본진을 옆에서 지원하고 협조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무팀에는 우리 간사 박준영 씨, 그리고 부간사로 조성태, 김마리, 이현우, 이진우 씨, 그리고 재정을 맡아 하고 있는 김은혜 회계, 그 다음에 모든 행정의 기록과 보고를 하는 우리 주미영 씨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진우 부서기는 지금 현재 결혼 14주년인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 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요 분들이 우리 워싱턴 협의회의 실무팀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워싱턴 협의회의 많은 살림들을 감당하고, 또 각 분과 활동의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주고, 또 거기서 지원을 부탁하는 것들을 또 역량을 보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희 워싱턴 협의회 본진이라고 한다면 우리 수석 부회장이신 최은희 부회장님을 중심으로 11개 분과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기에는 청년 학생 분과와 기획 홍보 분과를 신설해서 우리 19기 민주평통 개혁의 성패가 갈린 청년 학생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평통의 활동을 어떻게 기획하고 홍보할 것인가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더 기울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분과에는 부회장님들과 또 위원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회장님과 위원장님이 서로 상호 협조하고 보완하면서 각 분과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분과원들 간의 소통, 또 우리 자문위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이런 부회장님들과 위원장님들이 주도함으로써 120명 우리 평통위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열과 성의를 향해서 우리 평통의 활동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석부회장 최은희, 부회장, 그 다음에 위원장님들 다 한번 일어나 주시죠. 김순영, 최민석, 이은보, 유은원, 정현숙, 김덕순, 민경득, 유영집,
이상원, 김진국, 최태원 이분들이 부회장이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예. 지금 받으신 박수는 여러분들이 19기에 열심히 뛰겠다고 하는 결과에 대한 미리 쳐주는 박수니까 아시고 19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수석부회장님이신 최은희 수석부회장과 함께하는 11개 분과가 사실은 일반 자문위원보다 한 2배 정도 더 열심히 봉사하고 함께 활동한다면 우리 실무팀들은 7명밖에 안 되지만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3배, 4배의 노력과 활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정성과 또 노력이 우리 19기 민주평통의 결과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통일을 원합니다. 하지만 통일을 억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통일을 원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통일 때문에 통일이 멀어진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남북에 더 이질감이 생겼고, 통일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념적 대결이 더 깊어졌고, 통일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세대 간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그냥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씨앗, 번영의 꽃이 되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고,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라고 하는 큰 슬로건을 함께 내걸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통일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의 씨앗이 되고 그 결과 번영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이 통일을 이루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초가 튼튼하고 그 기초가 더 커질 때 통일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억지로 통일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먼저 평화의 씨앗이 되고 번영의 열매가 돼서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원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19기 활동 하나하나가 여기에 우리 온 힘을 다해서 함께 매진한다고 한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우리 민족의 엄청난 변화가,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한반도의 시대가 분명히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상으로 제1부 회의를 마치고 이어서 평화공감 강연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77년에 지금 통일부의 전신인 국토통일원의 연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0한 2년, 3년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가 이제 통일 얘기도 많이 하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가 와야 된다. 평화가 와야만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을 할 수 있고,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을 한 조건에서만 통일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해야만 통일이 된다는 얘기는 물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남북한이 지금 사는 형편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북쪽이 너무 못 삽니다. 어느 정도 못 사느냐? 우리는 작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31,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이 39,000달러인데 우리가 31,000달러가 되면서 일본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그럴까?
자기들보다 앞서갈 수도 있다. 특히 이 남북이 통일이 되는 경우에 반도가 그야말로 동아시아 경제 번영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그게 일본으로서는 솔직히 굉장히 배 아픈 일입니다. 일본이 지금 아베가 하는 일이 저게 그냥 무슨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시아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일본, 아시아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방식을 이제 그동안에 미국의 도움으로 경제력을 발전시켰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군사강국이 되고 나가서는 중국과 힘겨루기까지 맞이해가지고 아시아의 주인이 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근데 한국이 31,000달러를 기록하니까 일본은 39,0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1인당 국민소득의 거의 80%에 육박하는 퍼캡ita 국민소득이 한국 쪽에서 나오면서 곧 추월당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최근에 나타난 수출 규제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소미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지 저 밑에 깔려있는 이유는 결국 한국이 북한을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나가서는 통일된 반도 그거는 일본을 앞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경제학자들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저렇게 가난뱅이 북한과 어떻게 같이 번영을 하면 잘 살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가난하냐? 우리가 31,000달러인데 저쪽 2,000달러가 안 됩니다. 한 800달러. 생각해 보십시오. 31,000원짜리 비싼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1,800원짜리 정도를 간신히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살림을 합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영원히 그 간극은 못 메꾸는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요즘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시켜서 오고 있지만 그건 단순히 그게 정치적인 레토릭만은 아니에요. 짐 로저스죠. 미국의 3대 투자가라고 하는 짐 로저스가 현재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중국이 앞으로 세계 경제 발전에 심장이 된다고 할까, 세계 경제 발전의 견인차가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럴 경우에 중국어가 영어 못지않은 그런 국제 공용어가 될 거라는 생각을 이미 했다. 작년 8월에 우리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시기에, 그 시대에 내 딸이 중국어를 능통하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든지 뭐 그러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싱가포르로 와서 살고 있다.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지금은 분단되어 있지만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로 나눠져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노스 코리아가 열리는 날에는 열리는 날에는 그는 엄청난 발전 잠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반도가 통일이 되면은 북한 지역의 경제가 발전이 되고 남북한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면적은 작지만은 코리아가 세계, 아시아, 특히 아시아 경제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 중국보다도 어떤 점에서는 유망하다. 왜 그런가? 제가 40년 넘게 북한을 연구하고 상대해온 사람으로서 중국과 북한을 비교하면 제 원래 학문적 전공은 중국입니다. 아까 뭐 박사 얘기했는데 중국 외교 정책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써서 때문에 중국을 항상 북한과 비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만은 북한 사람들은 이제 문맹 없습니다. 전부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입니다. 그건 이제 특이한 거죠. 두 번째, 학력만 높다고 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남쪽에 있는 한국 사람들과 거의 같은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 체제만 다르지 기회가 주어지면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잠재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성공단의 노동자들이 이러는 걸 보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몸만 열심히 놀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자적으로 꼭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다른 일을 잘하기 때문에 봉제 공장이 됐건 다른 제조 공장이 됐건 소위 퀄리티 컨트롤, QC 크게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나 동남아에 나가 있는 중소기업들 사장들이 그 QC 때문에 어려움 많다. 근데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기업의 사장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었습니다. 동남아나 중국에 나가 있는 공장들에서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사장이 발을 동동거려도 그들은 아무런 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주말 근무 좀 해서 월요일 날까지는 물건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 내놓아야 되는데 협조 좀 해달라 하면은 중국이나 베트남, 동남아 쪽에서는 우리는 모른다. 그럼 퇴근할 때는 우리는 퇴근한다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개성 지역에서 일할 때,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장이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답니다. 교통 문제만 해결해주면 저희가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겠습니다. 물론 추가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일요일날도 나와서 일하고 그러면은 인건비가 올라가죠. 그건 당연히 주말 근무, 그 다음에 야간 근무 수당으로 계산해 주실 때 있으니까. 그러나 돈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이 아니라 제가 남북 장관급 회담을 여러 번 했는데 총 20회 있었던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제가 있는 동안에 8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재규 장관 때부터 시작해서 이재정 장관 때까지 장관이 여러 분 계셨었지만은 제가 이제 제일 많이 한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스승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래요. 듣자는 게 딴 데서 들었다는 얘기지만은 제가 다 근데 듣자니 남쪽이 지난 30년 동안에 그 경제가 불처럼 일어났다는데 그 비결을 좀 배워주라요. 이봉만은 가르친다는 말을 배워준다고 그럽니다. 불처럼 30년 만에 경제가 일어났다. 이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불처럼 경제를 일으킨 그 힘은 어디 있느냐?
시작하면은 끝장을 보고 말라고 하는 그런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해외 나와 계시지만은 다들 성공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여기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성공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답을 했죠. 별거 아니다. 당신네 요즘 경제 좀 잘해보겠다고 무슨 뭐 중국으로 연수단을 보내고 베트남으로도 보내고 심지어 그 먼 호주까지도 경제 연수단이 가는 걸로 알고 시찰단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길을 두고 산으로 돌아다니느냐? 응? 조금 전에 말했듯이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 경제를 불처럼 일으켰다. 중국? 베트남? 그러다 당신네 문자로 남조선 방식을 도입해서 지금 경제를 살려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는 않다. 내가 볼 때는. 중국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엉뚱한데 돌아다니지 말고 남쪽으로 와라. 남쪽으로 와라. 지나가는 말 비슷하게 했는데 그리고 2002년 10월 25일 날 18명의 경제시찰단이 서울로 왔어요. 보름 동안 곳곳을 시찰하고 갔습니다. 현대중공업에 가서 배 만드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포항제철에 가서 철강 생산하는 거 보고, 빙빙 돌다가 이제 마지막에 서울로 와서는 수원 기흥 쪽에 있는 삼성전자 보고 떠나기 전날 재래시장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재래시장. 근데 재래시장을 보여달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이야말로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 같은 재래시장이야말로 정말 그 경제 소위 다이나믹스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데입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남대문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니아가에다 헌옷같이 생긴 새 옷을 놓고 막 5,000원 하면서 막 거의 노래다 부르다시피 춤을 추면서 파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 좁은 길로 사람이 그 복잡하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가게도 있지만 길 중간중간에 뭐라고 합니까 그걸 본 소위 난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로 2층 3층 그 찌개백반을 머리 이고 잡지도 않고 그 사이 떨어뜨리지도 않고 잡지도 않고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배달하는 아주머니들 실력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여기 지금 여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네.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 요즘 한국의 신문기자, 방송기자 여기저기 많습니다. 보도도 훨씬 잘해요. 똑똑하게 해요, 그냥. 저도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은 주요 뉴스도 여자 기자들이 하는 게 많습니다. 여자 같으면 뭐 험악한 사건 같은 거 현장에는 여자는 안 내보냈거든요. 근데 뭐 새벽에 불난데 무슨 붕괴 사고 난데 뭐 살인 사건 난데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똑똑한데 지금 이 평통도 40%밖에 지금 배정 안 했다는 게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50대 50으로 가야 됩니다, 결국은. 문 대통령이 그래서 국무위원도 우리 장관도 50대 50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30%로 시작하겠다 해서 지금 국무위원들 여성 비율은 30%는 확실히 항상
챙깁니다. 근데 이제 평통자문회의가 40%로 올라갈 때 머지않아서 30%로 돼야 됩니다. 50%로 돼야 됩니다. 근데 바로 그 남대문시장에서 이제 그걸 보겠다고 남대문시장에 동대문시장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보내면은 그건 세큐리티 문제가 있어요.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가령 북한의 경제지찰단이 18명이나 와가지고 지금 남대문시장을 구경 왔다, 동대문시장을 구경 왔다는 소문이 알려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건 보장 못합니다. 북한 사람만 오면은 무조건 피켓트 들고 와서 6.25 사과하라고 그러는 분도 계시고, 물러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김정일 무슨 2년 가지고 와서 화형식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북한 사람들만 보면은 그냥 쫓아가서 막 붙들고 울고, 막 울면서 통일 다 됐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고, 통일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두타라는 데를 보여주세요. 그 동대문 시장이죠. 거기 동대문 쪽에 가면은 뭐 평화시장도 있고 그러지만은 밀리오레라고 하는 그 빌딩에 거의 백화점 수준의 재래시장이 있고 옷가게들이 있죠. 주로 옷가게, 화장품 가게, 뭐 잡화 가게지만 두타가 있습니다. 두산타워. 거기가 세큐리티가 비교적 좋다고 해서 그걸 보여줬는데 그걸 보는데 유난히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수첩을 들고 질문을 계속 해대면서 적고 막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기자들이 그 멤버 중에 그렇게 유난히 그렇게 열심히 질문하고 적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자들이 뭘 그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느냐고 그랬더니 경제시찰단의 단원이 우리 기자들한테 했다는 말이 신문에 났었습니다. 기자 선생, 질문 좀 하지 마오. 내가 눈은 2개밖에 없는데 볼 것이 너무 많소. 그게 요 직전까지 총리를 했던 박봉주입니다. 물러난 뒤에도 그 사람은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김정은 바로 밑이죠. 부위원장 자격으로 경제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총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서 가지고 남한을 다녀간 사람들이 그때 18명이나 있었지만은 열심히 남한을 따라 배우기 하는 식의 경제를 운영을 해서 상당한 정도로 북한 경제를 시장화시켜 놨습니다. 중국이 실시해서 성공을 했던 여러 가지 방식, 이거를 물론 이제 중국이 처음에 개방개혁해서 시장 사회주의를 실시할 때 위험한 것도 많고 그랬지만 하여튼 그걸 중국의 성공 사례를 압축적으로 벤치마킹 해서 북한 경제를 상당적으로 살려놨습니다. 미국 쪽에서 북한 경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북한 경제는 계속 망해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10%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의 무역하는 걸로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는 50년대 60년대부터 50년대 중소 분쟁 시기에 중국과 소련의 간섭을 받기가 싫어가지고 소위 경제에서 자립을 선언하고 너희들 도움 없이도 우리가 살아남는다, 살아나간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는 식으로 소위 자급자족 경제를 꾸려온 그 저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중국과의 무역량이 자꾸 감소하고 있고 소련으로부터는 석유 송유는 이미 중단이 됐고 남쪽에서도 아무것도 안 가고 그러니까 곧 굶어 죽을 거고 그러면은 배고프면은 시키는 대로 미국 앞으로 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할 거다. 천만에요. 북한은 자립경제, 자급자족 경제로 해서 밖에서는 우습게 보지만 그들은 이 정도면 됐다. 조금만 더 잘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은 그런 식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시점에 김정일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았습니다. 박봉주라는 사람이 총리가 된 것은 2003년부터 이게 김정일 때예요. 우리 김시훈 통일관이 98년에 왔어요. 예? 98년에 왔죠? 예? 제가 차관할 때 아마 행정고시 합격해서 들어왔는데 이제는 아주 높아져가지고 통일관으로 여기 지금 미국 대사관의 통일관으로 좀 부임을 해서 맨 앞에 앉아 저를 지금 감시하고 있습니다. 메모를 하고 있어요. 틀린 말 하면 난 가만 안 두겠다 하지. 근데 김정은이 이제 권력을 물려받은 게 벌써 지금 7년이 넘었습니다. 2003년에 서울 다녀간 2002년 10월 달에 서울을 다녀간 박봉주가 그렇게 눈이 두 개밖에 없는데 물을 게 너무 궁금한 게 너무 많다고 질문 좀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돌아가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듯이 중국이 78년 만에 개방개혁을 해서 경제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시킨 과정에서 성공 사례들이 몇 개 있죠. 2002년, 3년이 되면 중국이 개방한 지 한 20년이 좀 넘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베트남의 성공 사례, 중국의 성공 사례를,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성공 사례인 남한, 이것을 북한 경제에다가 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먹는 문제는 해결됐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식량 부족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물론 남쪽에서 쌀과 비료를 주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는 참 행복했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그게 안 들어가니까 좀 아쉽기는 하겠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세 끼 먹다가 이게 식량이 떨어지면 세 끼를 두 끼로 줄이고도 또 살아남습니다. 한 끼만 먹고도 버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체제가 붕괴하고 그렇게 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시키는 대로 복종할 것이다 하는 그만큼 자본주의적인 발상이 없어요. 미국의 대북 정책의 최대 시초는 그겁니다.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자급자족 경제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10% 미만입니다. 그런 나라를 상대로 해서 압박과 제재로 비핵화를 시킬 수 있다? 난센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난센스라는 걸 몰라요. 지난 7월에도 제가 워싱턴에 와서 금년 7월이죠. 강연을 했지만은 그러기 전에 KEI 주제로 한미경제연구소 주제로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 한반도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좀 싫은 소리를 많이 했어요. 명색이 당신네 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노동신문 읽을 줄 아는가? 못 읽지 않는가? 김일성 전집 읽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김정일 전집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 그게 북쪽의 원전을 읽어보지 않고 뭘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판단하느냐? 그들의 약점이 뭐고 그들의 강점이 뭔지에 대해서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결국 희망적 관측밖에 없다. 이럴 것이다. 북한은 그렇게 해서 그냥 한국에 있는 몇 사람이 영어로 써는 글을 가지고 읽어서 그거를 요약해서 북한의 실정에 대해 판단하고, 이런 북한을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우리 미국이 시키는 대로 따라올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하지 않느냐.
그런 이제 실수를 했었는데, 미국의 대북 정책의 잘못이 그겁니다만은, 지금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밀고 당기고 정말 끝없는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처럼 미국이 해가지고는 미국의 실무 관료들까지, 트럼프는 좀 다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 관료들이 하자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끌려가면은 결국은 오바마처럼 되고 부시처럼 되고 클린턴처럼 되고 맙니다. 작년 3월 5일 날 우리 문 대통령의 특사들이 평양을 가서 김정은을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단장이 되고 서훈 국정원장이 또 부대표 배석하고 통일부 차관도 가고 5명이나 갔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특사들이 김여정이 그러니까 2월 9일 날 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는 데 대한 답례 차원으로 우리 특사를 보냈지만, 그때 김정은이 했던 말을 우리 특사들이 미국 시간 3월 8일 날 백악관에 들어가서 3월 5일 날 다녀와서 바로 대통령 보고만 하고 문 대통령한테 보고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백악관에서 소위 보고를 했죠. 그 얘기를 듣더니 내용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 얘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45분 만에 트럼프가 오케이, 내가 김정은과 만나겠다 결정을 했대요. 그때 거기에 배석했던 당시의 국가안보보좌관 맥마스터, 그 다음에 국무장관 틸러슨, 국방장관 매티스 등 백악관 또 무슨 비서실장 하나같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적석에서 결정하십니까? 좀 관련 기관에서 NSC가 있으니까 국방부도 있고 국무부도 있고 NSC 그 자체도 있고 또 백악관 비서실도 있고 이런 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건의할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했다는 말이 정말 이게 정말 압권입니다. 지금까지 내 앞에 대통령 3명이 8년씩 대통령을 하면서 24, 5년, 5, 6년 동안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또 이상하게 꼬이고 틀어지고 가지고 그런 북핵 문제를 더 키워놨다, 복잡하게. 핵실험을 6번이나 하게 만들었고, 미사일 발사도 계속했는데 결국은 태평양을 건너서 칼리포니아는 물론이고 워싱턴, 뉴욕까지도 때릴 수 있는 13,000km짜리 사거리가 나온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까지 만들지 않았냐. 그 원인은 간단히 딱 한 가지다. 바로 오바마, 부시, 클린턴 역대 대통령들이 당신네들 같은 실무 관료들 얘기 듣다가 그렇게 됐다. 나는 내 방식으로 푼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처음부터 톱다운식의 정상회담을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지난번 하노이는 뭐 성과는 못 냈고, 작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북한이 바라는 대로라기보다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선언의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공공외교 하시려면은
이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물 먹이는 거예요? 물 먹인다는 말이 골탕 먹인다는 뜻인지는 이제 아직도 기억하시죠? 일항이 이겁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해주겠다. 새로운 북미관계라는 건 그동안의 북미관계는 매우 적대적이고 불편한 관계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임플리케이션이 있죠. 새로운이라는 말 속에는 과거의 낡은 북미관계는 좋지 않다. 적대관계 청산하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한반도의 평화적 체제를 구축하겠다.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주겠다 하겠다. 내용상으로는 53년 7월 27일 날 체결됐던 한반도 한국전쟁 결과 나온 정전협정, 휴전협정, 이것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주겠다. 그 두 가지는 그동안에 북한이 그야말로 주제가처럼 불렀던 노래 주제가처럼 불렀던 얘기입니다. 미국이 우리와 수교해주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하면은 우리가 왜 핵을 가지려고 하겠느냐. 그건 김일성 때부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미국이 수교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럼 핵을 가지려고 했단 말이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안 바꿔줘서 핵을 가지려고 했단 말이야? 그 말이 돼? 나쁜 놈들.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80년대 말 90년대 초가 되면서 동굴아파 국가들이 막 무너지는데 반면에 한국 경제는 승승장구를 하는 거고 북한 경제는 주저앉기 시작하고 바깥 사정은 동굴아파의 소위 그 공산국가들이 소련이 손을 놔버리면서 전부 다 체제 전환이 일어납니다. 소위 시스템 체인지, 레짐 체인지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 체인지가 일어났어요. 사회주의에서 거의 자본주의화 되다시피 하지. 그리고 독재자라고 불렸던 루마니아의 초세스코 같은 사람은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인민재판식으로 처형되지. 이걸 보면서 김일성이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불안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먼저 남한으로부터 보장받으려고 했던 것이 총리회담입니다. 남한이 앞서가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군사력은 이제 뭐 말할 것도 없죠. 초기에는 북한이 군사력이 남한보다 훨씬 강했었어요. 그럼 남한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경제력이 부국강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면 우선 군대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그건 뭐 기본인데 더구나 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항상 갖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쪽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자주국방이라는 부를 내걸고 국가 예산의 20% 이상을 국방비로 투자를 했었어요. 북한 핑계대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군사력도 빵빵하지, 경제력은 엄청나지, 인구는 2배지. 아니 이게 남쪽한테 먹히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짓 하지 않겠다는,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총리급 회담이었어요. 거기서 나온 것이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그 당시에 노태우 정부에서는 그게 훨씬 확실한 소위 평화보장체계다라고 해서 기본합의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서 노태우 정부는 어떤 일을 또 했느냐. 88년 7월 7일 날 정권 초지만 전두환으로부터 노태우 넘어온 뒤에 우리는 앞으로 소련 중국과 수교를 하고 싶다. 한국 경제가 이만큼 커졌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하다. 또 원자재 공급지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는 소련 중국과 수교를 하고 싶다. 그러니 미국 일본도 북한과 수교를 해달라. 소위 한반도를 둘러싼 이른바 4대국이 교차 승인을 하는 식으로 해서
미국, 일본이 북한을 승인하고 소련, 중국이 남한을 승인하고 수교해주면은 그러면 그들의 보장 속에서, 체제 보장 속에서 남북은 교류 협력을 해가지고 좀 잘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7.7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한소 수교, 한중 수교가 90년, 92년에 성사가 됩니다. 한소 수교는 90년 9월 달에 끝나죠. 돈 주고 했습니다. 30억 달러 차관을 주기로 온 거예요. 엄청나게 퍼주고 온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당시에 30억 달러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90년이니까 29년, 30년 전이기 때문에 300억 달러는 넘을 겁니다. 만약 그 돈을 북한한테 줬더라면 노태우 정부는 아마 쫓겨났을지 몰라요. 북한에 대해, 그러니까 북한의 동맹국인 소련과 수교하는데 30억 달러 주고 이제 했고, 중국하고는 돈으로 안 했어요. 근데 중국이는 92년까지 기다렸습니다만은, 왜냐면 다 수교하기로 방침을 정해놨는데 북한이 워낙에 거세게 저항을 하니까 중국은 좀 기다려줬어요. 그 분이 삭을 때까지. 중국은 좀 그렇게 합니다. 소련은 로스케들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고 탱크로, 중국은 사사 달래가지고 분이 삭을 때까지 기다려서 하느라고 92년에 수교를 하게 됐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뭐 보니까 소련, 중국이 지금 계속 남쪽하고 무슨 수교를 한다고 협상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잘못 큰일 났다 이거야. 노태우 대통령이 7.7 선언에서 요구한 북미 수교, 일북 수교는 가망도 없는데 한소 수교, 한중 수교는 척척 속도를 내면서 성과를 내기 시작할 때 김일성이 느꼈을 고립감과 위기의식을 한번 역지사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남한으로부터 보장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일단 주변 국가들이 서로 승인해달라고 하는 해놓은 마당에 남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공존하자는 약속을 못 흘리고 왔기 때문에 기본 합의를 해줬는데, 그걸 받아들고 나서 또 불안했어요. 미국과 일본이 수교를 해주지 않는 것이 굉장히 불안했었습니다. 핵 문제의 원인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응? 벌써? 5분밖에 안 남았다고? 자, 남한으로부터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 91년 12월 13일. 그리고 92년 1월 21일 날에는 뉴욕에 북한의 노동당 국제비서 김용순이 나타납니다. 사전에 연락을 해서 미 국무부 부장관 아놀드 켄터를 미국으로 불러냈어요. 워싱턴은 수교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특별히 미국 정부로부터 초청장이 없으면 못 들어오는데, 거기서 국무부 부장관을 불러내서 김용순이 했다는 말이 이게 참 충격적인 얘기였었습니다. 북한이 입만 열면 미군 철수를 주장해온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앞으로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교를 해 주십시오. 통일된 뒤에도 미군은 조선반도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위상과 역할은 바뀌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북미 수교해도 그 약속은 지켜질 겁니다. 아마도 지난 3월 8일 날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겠다고는 그 결심을 하게 된 그 배경에는 핵 포기는 이러이런 조건만 맞으면 핵을 가지지 않겠다는 것은 선대 이훈이다. 김일성도 했던 얘기고 김정일도 했던 얘기니까 그 얘기 했을 거고, 또 미군이 수교만 해주면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선대 이훈입니다. 김일성이 92년 1월 20일 날 미국한테 통보했는데 미국이 그때 노했어요. 아버지 부시 때입니다. 거절당하고 나서
미국이 결국은 저렇게 우리가 그야말로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교를 해달라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한 거 보니까 결국은 군사적으로 치겠다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도 자유수단이 있어야 된다. 뭐냐? 북한이 먼저 미국을 상대로 쓸 수는 없지만은 미국이 뭐 재래식 무기가 됐건 뭐 핵무기를 쓸 일은 없고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재래식 무기도 굉장히 무서운 게 많으니까 그때는 너 죽고 나 죽자고 버틸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필살기가 있어야 된다. 그게 핵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한테 수교를 거절당하고 결심한 것이 핵무기 개발입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 이듬해 이제 93년에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고 한국에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러자 북한이 앞으로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자유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핵개발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치고 나갔어요. 그러자 클린턴 정부는 부시 정부와는 다르기 때문에 바로 북한을 불러냈습니다. 베를린으로. 3월 13일 날, 3월 12일 날 NPT 탈퇴 선언을 했는데 핵 비확산 조약에서 탈퇴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그랬다가는 미국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해요.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독자적 핵무장론 이런 데 와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만두지 마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한국이 동맹을 깨자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금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 속에서 우리는 막 핵 공포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자꾸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가 되니까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지만은 독자적 핵무장론은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미국이 절대로 가만 안 놔둬요. 북한하고 똑같은 제재를 가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90%가 넘기 때문에 일주일도 못 가서 주저앉는 경제예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이 무기 사람을 사고 그 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원리라면 좀 깎아달라면서 협상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북한이 미국한테 그런 거절당하고 핵을 개발하려고 그런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이 그건 불편의 진실인데 그때 미국이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 협상을 시작을 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까지 핵을 가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북한이 했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도보다리에서 작년 4월 27일 날 김정은이 했던 얘기를 막 김일성식으로 했을 뿐입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우리를 치지 않겠다는 것만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이미 얘기했지만 수교만 해주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겠느냐. 도보다리에서 작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만 보장하면 우리가 왜 핵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습니까? 우리도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은 것이 이제 발전권인데 최근에는 발전권이라는 걸로 이제 개념 정리를 했죠. 그걸 안 해주고 계속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툭하면 군사훈련 해가지고 방어훈련이라고 하지만 언제 이것이 불똥이 북쪽으로 튈지 모르는 그런 훈련 세게 하지. 뭐 심심하면은 그냥 핵무기를 실은 항공모함이 쭉 동해로 쭉 와서 쓱 한 바퀴 위협을 하고 가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맘 놓고 사느냐. 그러니까 클린턴 정부에서는 그때 통역으로 그 회담에 참여했던 사람이 지금 최선희 외무성 제1부부상입니다. 부상입니다. 쭉 북미회담에 그러니까 93년부터 시작된 북미회담에서 계속 통역으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과장되고 뭐 부국장 되고 국장 되고 올라오더니 지금 이제 제1부상이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북핵 문제 역사에 대해서 뭐 북한에서는 제일 잘하는 게 지금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인데 그때 클린턴 정부에서는 그래 그게 말이 된다. 그래 그럼 수교해주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핵을 안 가지겠다. 그래서 그때 합의한 것이 북한이 핵을 안 갖기로 한다. 그러면 그 핵 활동을 중단한 3개월 이내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수교 문제를 협의하는 협상을 개시해 준다. 그리고 또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영변 원자력 발전소에 400배 출력이 나오는 200만 킬로와트 원자력 발전소를 당신들이 지정하는 장소에다 쳐주겠다. 그게 94년 10월 20일 제네바에서 북미 간에 미국 간에 합의한 제네바 기본 합의라는 겁니다. 그 약속은 2002년 말에 아들 부시 정부에 의해서 깨졌습니다. 94년 10월 달에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한 뒤에 2002년 말까지 북한은 핵 활동을 안 했어요. 경수로 지어준다고는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난데없이 존 볼턴이 국무부 차관이었었는데 2001년부터 부시 정부 2001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2002년에 북한이 지금 클린턴과의 약속은 지키고 있는지 모르지만 별도로 다른 데서 좀 별도의 또 다른 핵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걸 가만둬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반발하기 시작했죠. 이게 10년 전 상황이 또 일어난 겁니다. 수교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주고 군사적으로 압박하지. 아니 약속 잘 지키고 핵활동 안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자백하라 하는 식으로 압박해 들어오니까 그래 진짜 우리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핵활동을 다시 시작해서 2003년부터 발전소 공사는 중단되고 2003년이면 노무현 정부 초입니다. 제가 93년에 북핵 문제 터지면서 통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있다가 청와대 통일비서로 불려가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조금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었는데 2003년에도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속 통일부 장관으로 일을 했던 관계로 그 문제가 또 어떻게 또 풀릴 뻔하다가 꼬이게 됐는지를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이죠. 노무현 정부 때인데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 그럼 결국 미국이 또 우리 부시 정부가 우리를 치겠다는 걸 하면은 우리는 진짜 핵을 만들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노력했죠.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핵을 개발한다는 이유로 해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공사까지 중단시킬 정도의 소위 그 결정을 했으면 진짜 강력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쳐 죽여버리든지. 근데 그거 못합니다. 전쟁 못해요. 뭐 미국 내에서 아직도 뭐 소위 밀리터리 옵션이 온 더 테이블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하는 소리예요. 중국 때문에 못합니다. 중국이 북한이 이뻐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북한 지역이 불바다가 되면은 그 불똥은 바로 만주로 튀게 돼 있고 그건 바로 중국 대륙 말이지 않고 뭐 중국 대륙으로 번지게 돼 있기 때문에 자동 개입입니다. 임진왜란 때도 외병이 평양 원산선을 넘어서 의주로 도망간 선조 임금 잡으러 간다고 그걸 넘어서니까 명나라가 자동 개입한 거예요. 6.25 때도 9월 9.28 수복이라고 그러는데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해서 9월 28일 수도 서울을 탈환하고 메가더가 장군이 그리고는 10월 1일 날부터 38선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원산선을 넘기 시작하니까 모택동이 자동 개입한 것이 6.25 중공군 참전입니다. 뭐 조종 혈맹이고 무슨 술망치한 그건 다 하여튼 근데 그때 별 볼 일 없었던 50년에 중국이라고 한 것은 군사적으로 매우 빈약한 국가였지만 지금은 두 번째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일본, 중국의 그 군사력과 전 세계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미군 군사력 전체를 합치면은 세계 최강이지만 아시아 쪽만 갖다 놓고 보면 아마
중국하고 미국하고 비등비등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도 전쟁 함부로 못 일으켜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나 뭐 무슨 미국의 강경파들도 무슨 뭐 CSIS다 이런데 뭐 군사적 옵션을 써야 된다. 뭐 볼턴 이번에도 지금 그 CSIS 주최하는 CSI에서 중앙일보가 주최하는데 와가지고 또 기조연설에서 군사적 옵션을 생각해야 된다는 소리를 했던데 못합니다. 근데 약간 그 전쟁을 군사적 방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클린턴은 인정을 하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다고 해서 핵을 개발하지 않도록 했는데 수교는 물론 안 됐습니다만 근데 이 부시는 택도 없이 일을 저질러 놓고는 세게 나오니까 그때는 회담으로 풀자고 회담으로 그 육자회담을 하게 된 겁니다. 육자회담에서 이제 그 처음에는 옛날 초기에는 미국이 북한하고 단독으로 회담을 해서 합의했던 것을 뭐 북한이 그런 대로 지켰기 때문에 핵 활동이 없었는데 육자회담을 열어가지고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끌어들여서 육자회담을 해서 2005년 9월 19일 날 9.19 공동성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서가 6.16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북한의 비핵화, 2번 북미 수교, 북일 수교, 3번 경제 지원, 4번 평화협정입니다. 근데 그것만 지켜졌으면 그런 대로 북한이 진짜 그 핵실험까지는 안 하고 2006년에 핵실험을 해버렸는데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쉬워져 가지고 2017년 7월까지 해서 6차까지 핵실험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5차까지 핵실험하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6차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국한테 그 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수교해달라는 거예요. 수교. 북미 수교. 한국이 인정하는 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들은 우리하고 평화롭게 살 수밖에 없는 팔자니까 걱정이 안 되는데 근데 미국이 건드리면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까 수교라는 방식으로 체제를 보장해달라. 그리고 특히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하면 얼마든지 핵이고 미사일이고 다 나눠겠다. 그게 북한의 입장입니다. 그걸 도보다리에서 그 김정은이가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때도 2005년도에도 그 약속을 그대로 그 논리로 이제 미국한테 설명을 하니까 좋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수교도 해주고 경제 지원도 해주고 평화협정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은 근데 그날 전 세계 언론이 드디어 노스코리아의 뉴클리어 프로그램은 이걸로서 해결될 수 있게 됐다. 이게 훌륭한 로드맵이다라고 칭송을 했건만 그 약속은 그 다음날 미국 재무부에 의해서 깨집니다. 심편개예요 정말로. 재무부가 어떤 결정을 했는가. 마카오에 BDA라는 은행이 하나 있는데 방코델타 아시아 거기에 북한이 위조지폐를 그려서 돈 세탁을 해가지고 저금해 놓고 거기서 그 돈으로 뭐 보르도 와인을 사다 먹는다 무슨 금부치를 사서 기품주한테 선물을 한다 달러로 그거 나가서 무슨 간부들한테 뭐 용돈을 준다 그 돈을 2,500만 달러를 내주면은 방코델타 아시아는 앞으로 미국과 거래 못한다. 소위 요즘 식으로 보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방코델타 아시아는 이제 뭐 어쩔 수 없고 내주면은 이제 죽는다고 그러니까 북한이 바로 반발하죠. 어제 전 세계 언론이 그야말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과 언론이 이제 북핵 문제 이걸로서 해결됐다고 하는 훌륭한 합의서를 만들어 놓은 그 다음날 전날의 합의서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미 재무부, 국무부가 만든 합의서를 국방부, 재무부가 깬다? 그럼 미국 대통령이 모르는 사람이냐? 나중에 당시에 그 육자회담에
미국 적 수석 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이 그때는 말 안토니 작년인가 저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때 미국에는 정부가 2개 있었다고. 그건 말입니까? 변명입니까? 근데 북한이 지금도 미국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합의를 그렇게 해줘놓고 그 이튿날 국무부가 한 합의서를 그 다음날 재무부가 깨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야말로 빨간 딱지를 붙인 거죠. 얼굴에. 2,500만 달러 북한이 가난해도 그거 별거 아니에요. 2,500만 달러가 뭐 북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이제 상종 않는다고 본격적으로 핵실험하겠다고 선언하고 1년 후에 10월 9일 날 핵실험 성공해버렸습니다. 바로 트럼프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전임 대통령들이 클린턴 때부터 시작해서 부시, 오바마를 거치는 24년 동안, 5년 동안 북핵 문제를 오히려 이렇게 키우는 것은 당신네들 같은 실무 관료들의 말을 대통령이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불 꺼쳐놓다가 결국 북한을 소위 살살 달래서 속였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북한이 결국은 오늘날 저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냐. 난 내 방식을 푼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트럼프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는 우리 국민들 트럼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무슨 정책을 트위터로 결정합니까? 그전에는 미국 외교정책론이라는 강의가 따로 있었어요. 대학에서. 굉장히 복잡한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인푸트가 있고 아웃푸트가 있고 뭐 중간에 컨버전이 일어나고 정말 뭐 화살표 뭐 점선 화살표 뭐 실선 화살표 막 왔다 갔다 하고 참 설명이 복잡한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가 있다. 미국에는. 특히 대외 정책은 더 복잡하게 결정된다. 그래서 포린 팔리시 디시전 메이킹이야말로 정말 복잡하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뭘 자다가 말고 일어나가지고 국방장관 한 달 후에 그만둔다고 여기 트위터 날려버리고 김정은을 뭐 사랑한다고 그러고 다 마음에 안 들지만은 북핵 문제를 소위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고라도 해결해서 내가 그걸 업적으로 삼아가지고 대통령 다음번 하려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게 그의 정치적 야심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트럼프가 그런 정치적 야심 때문에 북핵 문제를 풀려고 할 망정, 북핵 문제가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은 한반도는 평화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남쪽에 살고 있는 부모 형제는 전쟁 공포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면 그 길로 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공공의료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김정은은 진정성이 있느냐? 의심을 많이 합니다. 김정은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빨갱이가 무슨 진정성, 그런 식으로 또 유치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정은한테는 어떤 비원이 있느냐? 김일성이 처음에 노동당 소위 이 위원장이 되고, 노동당 위원장이라 그때 직함이 뭐다? 노동당 총비서,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처음에는 내각 수상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72년에 헌법을 고쳐서 국가 주석이 됐지만 어쨌건 실권자였는데, 기와집에서 비단옷 입고 쌀밥에 고깃국 먹고 싶어하는 우리 인민들의 세계적 염원을 조선노동당 시대에는 기필코 달성해야 됩니다. 일제치하에서 다 수살당하고 기와집은 지지도 못하고 초가집에서 비단옷을 그만두고 무명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러면서 쌀은 농사진대로 일본한테 뺏겨서 콩이나 얻어먹고, 만주에서 콩 농사 지어가지고 쌀 가져가고 콩으로 메꿔줘서, 그래서 저놈 자식 저 콩밥 좀 먹여야 돼 하는 게 형무소는 무조건 콩밥을 먹였던 거죠. 요즘 같으면 건강식이라고 좋아할 텐데 고깃국 못하고 죽었어요. 김정일이가 집권한 뒤에도 그 얘기를 또 했습니다. 수령님의 유언이죠. 그게 기와집에서 비단옷 입고 쌀밥에 고깃국 먹고 싶어하는 우리 인민들의 세기적 염원을
이제 2000년대는 기필코 달성해야 됩니다. 이제 94년에 김일성이 죽고 98년에 김정일이가 직접 본격적으로 국방위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일을 시작했으니까 2000년대로 이제 넘겼죠. 근데 그걸 못하고 죽었습니다. 소위 그래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뭐 핵을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자, 끝낼게요. 바로 그겁니다. 다행히도 북한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박봉주 덕에. 사람이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고 그러지만 한 끼 먹으면 두 끼 먹고 싶고, 배부르게 먹고 나면은 술도 한잔 하고 싶고, 술 한잔 먹고 나면은 노래도 좀 부르고 싶고,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경제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데 미국에서 생각하는 건 달라요. 이거를 그야말로 기와지어서 비단옷 입고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싶어하는 조선 인민들의 세계적 염원을 3대 세습한 자기로서는 기필코 달성시켜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미국이 그것만 확실하게 생존권, 경제발전이죠. 그만 보장해 준다면은, 그리고 안정권, 경제,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것만 보장하면은 달러는 다 주겠다. 그 얘기를 도보다리에서 작년에 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작년 4월 27일 날 판문점 회담이 끝나고 6월 10일 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끝나고 난 뒤에 좋은 합의서가 마련됐습니다. 북미 관계 수립한다, 수교한다, 평화협정 만들어준다, 비핵화하라. 이런 합의서가 나온 뒤에 6월 27일로 기억을 하는데 제주도의 서귀포에서 제주도가 주최하는 세계 국제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세션을 맡았어요. 체어맨이 됐습니다.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한국의 한반도 전문가 네 분을 모셔놓고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그리고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좀 총평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해주고, 그리고 특히 한국 정부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좋은 이 정책 대안이 있으면 레코멘드를 해달라. 그랬더니 일본에서 온 한반도 전문가 오코로키 마사오라는 개요대 명예교수가 이런 말씀. 그 사람은 노동신문을 줄줄이 읽는 사람입니다. 한국말을 잘해요. 동그라미 발음만 좀 잘 안 돼요. 일본 사람은 동그라미 발음 잘 안 되잖아요. 국방부도 뭐 국방부라고 그러고 뭐 그런 그것만 좀 안 되는데 한국말 잘해요. 이렇게 한국말로 분남국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은 매우 운이 좋다. 왜냐? 때마침 김정은과 트럼프를 만났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자기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한쪽은 핵을 내놓고라도 경제적으로 인민들 잘 살게 만들어 주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 정책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쪽은 그런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고라도 북핵 문제를 해결해서 동아시아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인 뉴클리어 프로블럼,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는 성과를 가지고 재선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둘만 잘 연결시키면은 문제 해결될 수 있다. 둘만 잘 연결시키라는 얘기가 소위 문재인 대통령이 자임하고 나선 북미 간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입니다. 최근에 지금 228 하노이 회담이 노딜러 되고 싱가포르 회담도 스톡홀름 회담도 잘못되고 나니까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지 말라고 막 그냥 그 험한 말을 쏟아내고 했는데 기대를 했는데 그만큼 안 해줬다고 해서 투정 부리는 거지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들은 한국 자꾸 노무현 정부라고 그래가지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을 뿐이지 지금 엄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자꾸 문재인을 문정인이라고 해서 실수가 되고, 하여간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자 중재 촉진자를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잘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미국 조야의 대북 정책 여론입니다. 이른바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와 좀 달라요, 생각이. 트럼프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재선하려고 그러고, 나머지 실무 관료 이하 싱크탱크 사람들은 북핵 문제 해결되면 밥줄이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기 시장이 줄어든다. 군산복 합체가 제일 싫어하는 거고, 군산복 합체와 먹이사슬 속에 들어있는 이른바 한반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 문제가 미해결 상태에서 계속 무슨 아이디어를 본다고 그래서 용역이 들어와야 돼요. 그걸 좀 끊어주십시오. 미국에 있는 재미동포들이 공공외교 차원에서 해주셔야 되는 일은 바로 그겁니다. 트럼프 밀어주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라도 북핵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형제들이 살고 있는 반도 남쪽이 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되면은 북한 경제도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포죽이라고 욕하지만은 그 사람들 절대로 남한에 그 신세지고 잘 살라고 하질 않아요. 보통 그 결기가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2014년 14년이죠. 13년에 대통령 돼가지고 14년 3월 달에 드레스덴에 가가지고 드레스덴 선언을 했을 때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직방. 왜? 뭐 북한의 농촌이 피폐해졌습니다. 우리가 살려줄게요. 새마을 성공 사례를 가지고. 북한의 살림이 황폐해졌습니다. 우리가 살림 녹화 성공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해줄게요. 하면은 우리가 왜 너희들한테 신세지냐? 필요 없다. 북한 사람들이 그런 배짱이라고 그럴까? 그런 오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퍼주어서 무슨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이렇게 경제 제재만 풀어주고 체제 안전만 보장해주면은 제발로 이뤘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룩한 경제 성과를 빨리 이뤘다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뤘을 겁니다. 왜? 중국보다 훨씬 북한은 땅덩어리도 좁습니다. 민도가 높습니다. 중국이 30년 만에 개방한 지 30년 만에 저렇게 됐는데 북한이 중국처럼 되는데 중국만큼 되는데 소위 1인당 소득이 올라가고 뭐 경제적으로 부강했는데 저는 10년도 안 걸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했던 것을 좀 압축적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준비는 이미 했을 뿐만 아니라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기회만 주어진다면은 한국 돈이 아니고 제 돈으로 벌어서 우리만큼 잘 살게 되고 경제 수준이 비슷해지면 그때는 살림을 합칠 수 있을 겁니다. 살림 합치는 게 통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